자, 이번 시간에는 그 과목별 세무조 중에서 12번째에 해당되는 거요. 업무 무관 지급이자 주종명세서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12번째 주종명세서고요. 업무 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여기 갑지, 을지 두 가지가 나왔네요. 자, 이 업무 무관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회사에서 발생했던 모든 지급이자를 대상으로 해요. 지급이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급이자라는 뜻은 뭘 결과적으로 차입금, 돈을 빌려 쓰고 난 그 차입금의 사용 대가를 갖다가 우린 지급이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급이자는요, 법인세법에서도 업무와 관련돼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운영 자금 이자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얘를 갖다가 송금 세무조정할 때 세무조정을 하기 전에 송금 산입으로 다 인정을 해주겠죠. 근데 우리 주변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얘가 그냥 운영 자금으로 돈을 대출해서 그대로만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문제는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세무조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변칙적인 거에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채권자가 불분명해요. 이런 사채이자가 지급이 됐다 그러면 저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주기가 껄쩍지근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요 몇 가지를 갖다가 틀을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 나오는 거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재무회계 때 배웠던 그 계정들 있죠. 걔하고 연결된 것들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뭐 희한한 거 듣게 되면은 머리가 더 꼬여요. 법인세법은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쉬운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을 갖다가 썼을 때. 두 번째는 채권자가 불분명한데 했다거나 수령자가 불분명해. 이번에는 수령자가 불분명한 그 다음에 채권, 증권, 이자, 뭐 할인액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건 얘는 성격이 좀 다르죠. 얘는 변칙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 당연히 비용 처리한 것만큼은 송금불산입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이에요. 자, 그리고 업무 무관이라는 항목으로 구분받았을 때 여기 지금 타이틀이죠. 업무 무관, 업무와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여기 비용들이 있는데 이자가 있는데 크게는 우선 부동산 같은 거 회사에서 그 업무 무관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업무 무관이라고 그래서 뭐 투자 목적으로 한 것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회사의 목적, 그 목적에 맞게끔 뭐 사옥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짓는지 그런 목적을 갖고 사겠다고 신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짓 안 하게 되면 걔는 비영업용 업무와 무관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뭐 등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업무 무관은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산도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또 어디 있느냐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가지급금. 누가 가져가 이거? 누군가 가져가겠죠? 이렇게 업무 무관한 이런 것들은 다 송금불산입을 시키겠는데 이따가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것들은 요거에 주예요. 업무 무관한 동산, 부동산, 가지급금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근데 일단 나온 거는 그렇다 치고 또 하나만 더 여기다가 교재 나온 걸 정리해드리면
외국에 있는 지배주주, 외국회사 말하는 거죠. 외국회사 여기에다가 배당 간주 이자, 배당금을 줬는데 배당 간주 이자라고 비용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저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교재에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 몽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여기는 송금 산입으로 해놨죠. 이렇게 변칙과 관련돼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송금 당연히 불산입하겠죠.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써놓을까? 써놔야 되겠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그래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지급이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운용자금으로 되는 이자들은 송금 산입해준다. 근데 여기 채권자 불분명, 이거는 법인세법에서 아주 많이 나온 용어니까 채권자 불분명, 수령자 불분명, 건설자금 이자, 업무무관, 네 가지는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별도로 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용어 나오죠. 뭐부터 떠올리라고요? 채권자 불분명, 두 번째는 수령자 불분명, 세 번째는 업무무관. 업무무관은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가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업무무관에 대한 것까지 네 가지를 갖다가,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업무무관 지급, 회사에서 지급하는 이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정 대상이 얘예요. 네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어차피 들어두는 거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시고, 이따가 자료들 입력할 때 업무무관 업무무관 여기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해당되는 게 있다면 최대한 네 가지예요. 네 가지를 세무조정하면 된다.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두 번째 수령자 불분명, 세 번째 업무무관 동산, 부동산, 가지급금에 대해서. 마지막 건 마지막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 안 해. 시험 문제에서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네 가지를 갖다가 순서대로 기억을 해놓으세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파트는요, 513페이지에 송금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라고 해놓고, 지급이자는 거기 교재 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운영자금, 얘는 송금 산입해준다 그랬죠. 순서대로 채권자 불분명, 수령자 불분명, 건설자금 이자, 업무무관 네 개로 돼 있잖아요. 혹시 국외 지배주주 얘기 나오면 배당간주 이자라고 해서 얘까지 뭐 시킨다? 송금 불산입 시킨다는 세무조정의 항목들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지급이자의 범위라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지급이 됐을 때 이자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대요. 근데 오른쪽 거는요, 이런 것들은 안 해주겠다 그랬죠. 그죠?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 비교하면서 말로만 설명 쭉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제가 여기서 몇 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용어만. 그럼 요건 지우겠습니다. 우선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만 구분을 해놓고요. 우선 금융어음 할인료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어음하고 왼쪽에는 상업어음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구분을 못할까봐, 금융어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예요. 기업어음이라든지, 걔네들은 돈을 기업에서 쓰기 위해서, 또는 RP라든지 증권회사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종이 쪼가리를 그냥 주고서 저기 돈 빌려달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기간에 적혀져 있는 이자율로 일정한 기간에 그 돈 주겠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여기 금융어음이라는 것은 얘는 뭐죠? 그 자체가 하나의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라고 쓰기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성격이 비슷한 걸로 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를 융통어음이라고도 불러요. 융통어음은 운용자금을 빌려 쓰기 위해서 내가 뭘 준 것 없이 종이 쪼가리로만 그 증서를 주고서 신용증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상품의 대상인지라 걔는 지급이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급이자에 포함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음을 등등 하더라도 지급이자에 포함 안 시키겠대요. 상업어음이라고 되는데 이 상업어음은 다른 말로 진성어음이라고도 불러요. 진성어음이라는 뜻은 상업어음이라는 뜻은 말 자체에서 상업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여기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갖다가 상업어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약속어음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증서로만 받은 거예요? 우리 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 거 뭐 줬어요 보통? 우리 상품 팔고 제품 팔고 결제 대금으로 약속은 받은 거죠. 그래서 진성, 진짜란 얘기예요. 이거는 상품을 갖다 제품을 제공하고 즉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융어음, 융통어음보다 더 진성, 진짜로 그 대가가 값어치가 있는 그 어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용어 어음에 대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은요 대표적으로 약속 어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환어음은 시험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환어음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그냥 말로 하면 그럴라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혹시 환어음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아니 질문 안 하기로 했어 참. 그냥 하기로 했어. 환어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 약속어음은 우선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자와 그다음에 받는 사람 2인 거래를 우리 보통 약속어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환어음은 얘는 3인이 거래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몇 명? 3인 거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만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A라는 사람한테 여기 A라고 하고요. 여기는 B라고 하고 여기는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A가 B한테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을 팔고서 지금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 이 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을게? B한테 받을게. 그 다음에 이 B는 이 C라고 그럴까요? C는 이쪽에다가 지금은 원재료를 공급했어요. 공급을 했으면 C 입장에서도 A한테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겠죠. 외상 매출금 발생을 했고 여기 A의 입장에서는 C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C에 대해서 또 뭐가 발생했냐면 외상 매입금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A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B에 대해서는 지금 외상 매출금 돈을 갖다가 받을 권리가 있고, 그죠? C에 대해서는 C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A가 B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외상 매출금 받을 거 있는데 또 금액을 또 써놔야지 전달이 잘 되려나? 원래 금액 안 쓰면 우리 현금 박치기 하는 것처럼
1,000원을 받을 게 있는데 B 네가 C에다가 지금 내가 외상매입금으로 C한테 돈 갚아야 될 게 있거든. 네가 지금 대신 갚아주면 안 되겠니? 그럼 이 사람이 어차피 이 사람한테 주나 이 사람한테 주나 자기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오케이. 그럼 내가 너한테 주지 않고 지금 C한테 줄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초록색으로 할까? B가 C한테 대금을 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A의 입장에서는 B에서 받을 거 외상매출금 없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얘한테 줘야지 되는데 얘가 이쪽에서부터 받기로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이 A는 그 증서로 여기 C한테 뭐를 주느냐면 어음을 발행해서 줘요. 이한테 몇 개시로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데 이걸 환어음이라고 불러요. 환어음을 발행하는데 그래서 여기 A는 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자예요. 보편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발행한 사업자가 돈을 나중에 지급해줘야 되죠. 근데 이 환어음은 발행자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급해야 돼요?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A 사업자가 C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줬고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인수인이라고 불러요. 인수인. 부채를 갖다가 갚을 거를 내가 인수할게. 그래서 인수인이라고 부르고 C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수취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3자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발행자는 지급어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어음이라는 게 계정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얘는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 상계처리해서 없애면 되고 지급어음이라고 누가 기록해야 돼요? 인수인은 외상매입금 없애면서 지급어음으로 써놔야 되죠. 왜? 얘가 얘한테 지급해야 되니까 만기일에. 그럼 어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수취인이 갖고 있겠죠. 그죠? 만기일에 누구한테 받으면 된다? 인수인한테 받으면 된다. 얘가 이렇게 사이클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어음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도 실제로 재화들이 상품이나 제품이 거래가 되고 그 결과로 환어음이 지금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처럼 2인 거래이고 3인 거래이긴 하지만 얘를 상어어음이나 진성어음이다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상대적인 그 어음은 어떤 어음이다? 예, 융통어음이라고 불리는 항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금융거래할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슨 내용인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용어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설명했어. 자, 음인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급이자로 인정해주는 거, 즉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거하고 지급이자로 포함되지 않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계정은 뭐가 있느냐면 미지급이자. 이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들이죠. 미지급이자라는 계정 자체가. 그래서 얘는 지급이자로 인정을 해주는데 성급이자는 송금불사리. 돈 이자 미리 띈 거 있죠. 성급이자 이런 것들은 기억해놔야 될 것 같죠. 성급이자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금융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상당의 금융리스는 또 뭐예요? 금융리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차를 살려고 하는데 얘가 돈은 빌려주겠대요. 차 살 만큼. 그리고 차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돈 달라는데 그 돈 금액 중에는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원금 이자가 같이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 있죠? 이건 이자, 지급이자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근데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이라고 그랬죠?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라는 것은 이건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냐면
장기 할부 판매하는 곳 있죠. 장기 할부 판매 어디서 많이 해요? 아까 얘기했던 차 팔게 되면 지금 얘가 5천만 원짜리 그 차를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할부로 예를 들어서 3년 할부한다고 치면 3년 동안에 그 고객으로부터 수입 받는 돈이 그 5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5천만 원이 현재 가치로 5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매달 36개월 동안을 돈을 회수해야지 그 가치가 3년 후에 5천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3년 할부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매달 받을 때 그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매달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할인하는 금액이 있어요. 할인하는 그 금액. 지난번에 우리 사치할인 말인처럼 했던 거 있었죠? 그거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얘가. 근데 굳이 여기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닌지라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관두고요. 일단 장기 할부 판매하게 되면 현재 가치로 받는 금액을 할인했을 때 그 차액은 이자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자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이 또 선입되지 않는 것들은 거기 지급 보증료라든지 신용 보증료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회사 차입금 조기 상환 수수료라든지 내용 자체가 이자의 성격이 아닌 수수료 성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자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건 나중에 거기 표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설명이 나오면 보면 되겠는데 여지껏 못 봤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인세 우리 TET 1급에서요 자격증 시험 문제로 꼴랑 3문제 나와요. 우리 이론 문제는 다 풀어보셨잖아요. 그죠? 나왔어 이거? 한마디도 안 나왔었잖아.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제들이 훨씬 줄을 이루기 때문에 한번 얘기나 들어보시라고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일단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보았답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지금 정리해드릴 내용이에요. 여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에 대해서 업무무관 지급이자라고 하는 조정 명세서에서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사항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송금 불산입이겠죠. 기본 틀이. 그죠? 이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순서대로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죠. 채권자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은 당근 송금 불산입일 거고요. 소득처분. 채권자가 불분명하면 이건 다 상여로 처리합니다. 대표자가 지급한 걸로. 오케이? 그래서 얘 소득처분 뭐라고요? 상여. 그것도 대표자 상이에요. 정확히 써야지.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이 됐으니 그 상여 금액만큼은 또 원천징수에서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이 대표자한테 상여로 처분된 여기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지 돼요. 이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얘는 기타 송금 불산입은 똑같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얼핏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이론할 때요. 법인세 이론할 때.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돼요. 대표자한테 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여금에 대해서 또 원천징수에서 세금 납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급 이자에 대한 거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 세무 조정이 되고 송금 불산입으로 처분이 되지만 거기 법인에서 그 상여금에 대해서 또 원천세 낸 것들 그거는 똑같이 송금 불산입하면서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왜? 원천징수한 거 누구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단체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기억하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있었어요? 수령자 불분명. 뭐 얘도 별다른 거 있겠어요? 똑같이 뭐겠습니까? 대표자 상여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는 땡땡.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었죠? 건설자금이자 얘도 송금불산입이건 똑같죠? 그리고 소득처분은 뭘로 해주셔야 돼요? 유보 처리해야 되겠죠? 유보. 자, 네 번째 업무무관. 업무와 무관한 걸로 해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소득처분은 얘도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한번 쭉 업무무관 이자에 대해서 아까 구분하는 거 내용하고요. 이 파트에서 포인트는 세무조정할 때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소득처분을 하는데, 이것도 이론 때도 한번 다 풀어보셨고 내용도 몇 번 보고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익숙해지는 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교재 513페이지하고 514페이지, 515페이지까지 쭉 설명을 해 놓고요. 지금 맨 밑에 적어드린 내용은요, 5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7번에 중간쯤에 있죠.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입 적용 순서라고 나와 있죠. 그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괜히 썼네. 거기 다 있는데. 그러시죠, 지금. 저희 쓴 이유는 여기 녹화해 놓기 때문에 눈으로 또 보라고 써드린 거예요. 교재 없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 수행을 한번 연습을 해볼 것은 뭐냐 하면은요, 5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라고 나와있죠. 이 내용을 보고 거기 또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띄우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화면을 한번 띄워놓고 딱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가지급금 할 때 썼던 그 서식이죠.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근데 타이틀은 다르죠. 자, 여기서 우선 아까 해봤던 것처럼 수행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값을 작성하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띄워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하고 난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사항 반영하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자료는 업무무관 자산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거는요, 이자 비용 지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3번은 자료 1은 당해년도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 3월 토지 계속, 얘는 언제 샀냐면 2016년 3월 1일에 샀다고 그랬죠. 그럼 토지는 그대로 있겠죠. 재무상태표에 토지라는 유형자산에 토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은요,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나갔던 그 상황들 그대로 다 기록해놨대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아까 우리가 지금 채권자 불분명, 소득자 불분명 다 했죠. 업무무관,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여기 다 계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지급금은 어디서 계산하겠대요? 여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가지급 등의 인정 이자 조정표 지난번에 작성했던 거 그냥 불러다가 그대로 쓰겠다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입력하는 순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계산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 토지는 부동산이죠. 그죠? 그럼 업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여기다가 얘는 지금 2016년 3월 1일에 취득한 이후로 계속 넘어오는 거겠죠. 그럼 얘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있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전기 2월 된 거죠. 취득이나 매각된 건 없고요. 차변에 토지라고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겠어요? 1억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적수계산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서 다 했죠. 뭐 다른 거 더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업무 무관 동산. 거기 동산에 대해서 나온 거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아까 문제 5번에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값을 데이터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가지급금 적수 클릭하시고요. 여기 모르겠는데 그냥 앞에서 사용했던 거라죠. 그러면 위에 보시면 새로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새로 불러오기 눌러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입력했던 자료 그대로 다 불러오고 있죠. 손댈 필요 없어요. 불러오기만 하시면 돼요. 그때 가수금도 있었죠. 가수금 클릭하셔서 똑같이 불러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업무무관 지급 이자와 관련돼서 지금 입력한 거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거 입력했어요. 가지급금 적수 있던 거 그냥 불러오기만 했어요. 가수금도 그대로 불러오기만 했죠. 근데 더 이상 주어진 자료 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을지는 이렇게 토지에 대한 자료만 입력하고 가지급금 가수금은 불러오기만 했고, 그 다음에 갑질을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갑질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죠. 1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앞에 토지에 관련된 거 적수 계산이 있고 가지급금 적수 계산하고 있죠. 이자율 갖다가 1번에 해당되는 이자율 넣어주세요 그랬죠.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자율 첫 번에 이자율 몇 퍼센트짜리 있어요. 7% 이렇게 7% 입력해주면 돼요. 이것도 한번 입력하는 거 봐두게 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자는 얼마 지급했대요? 560만원 지급했다죠. 그럼 가지고 져쓰는 치가 계산이 될 것이고, 거기 옆에 12번 위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 이자 나와 있죠. 더 묻고 얘기하세요. 자, 근데 문제 거기 7%짜리에 보면 참고사항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이자 비용이다. 그럼 채권자 불분명이잖아요. 그 금액 얼마라고 돼 있어요? 560만원. 그럼 알려줬으니까 여기 그렇게 알려주면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다가 560만원. 되셨나요? 그럼 생각해봐요. 채권자 불분명이자 아까 우리 했었죠. 얘 지금 세무조정 대상이죠. 이 금액 여기서 나오잖아. 물어보지 않기로 했지 참. 얘는 채권자 불분명이지 송금불산이 그 세무조정해 주시고, 얘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 손댈 거 없으니까 두 번째 몇 퍼센트짜리냐면 6%짜리 지급이자는 720만원. 그리고 얘는 별도로 해당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720만원에 대해서 입력할 건 없으니까 띵띵띵 치고, 그 다음에 5%짜리도 있네요. 5%짜리는 240만원.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블라블라 참고사항 나와있죠. 120만원은 건설 중인 자산 공장 건물 완공 예정일 2000 아까 입력했던 거죠.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건설자금이자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이자 240만원 중에서 건설자금 이자로 지급한 게 120만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억하셔야지. 아까 요거 우리 전에 봤을 때 건설자금 이자 120만원 처리해 놨었고, 그죠? 얘 여기 업무무관 여기 한꺼번에 다 소득 여기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한다 그랬죠. 얘 그 금액이에요. 그럼 얘 두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득처분한다는 거 순서에 의해서 채권자 불분명, 소득자 불분명, 건설자금이자 마지막 업무무관. 그러면 여기 두 가지는 됐고, 나머지 여기 총 우리가 이자 지급한 금액 중에서 여기 어디 갔어요?
지급이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840만 원 지급했죠. 지급한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송금 불산입 대상 금액은 지가 알아서 지급이자 요거에 대해서 쫙 다 계산해놨죠. 내가 계산하라고요? 나 이거 못해. 그냥 나온 것만 쓸래. 틀리더라도. 그러면 송금 불산입 지급이자 얘는 지금 지급이자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송금 불산입 해놓고 그럼 세 개잖아. 지급이자 이해하고 지금 현재 세 개밖에 없는 거네 이거는. 그죠? 그럼 이따가 소득 처분하실 때 세무 조정하실 때 합계 등록 눌러서 요 세 개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그럼 잠깐 또 쉬셨다가 하시자고요. 누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여기다 메모를 해놓을게요. 우리가 보통 여기 업무 무관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해서 세무조정해야 될 사항은 채권자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하기로 했었죠. 여기서는 해당되는 게 560만원에 해당이 돼요. 얘는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은 여기는 대표자는 원래 없으니까 그냥 상여 처분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얘는 두 번째는 뭐였었죠? 수령자 불분명.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령자 불분명에 대한 건 자료가 없네요. 세 번째는 건설자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되는 건 지금 여기 120만원 있죠. 120만원 해주시고, 얘도 송금 불산입 해주시고요. 얘는 유보 발생이죠.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거는 여기 업무 무관해서 지금 이자가 발생된 거, 여기서는 송금 불산입 이자 840만원 지급된 것 중에서 계산을 한도액을 계산해 보니까 700 얼마가 됐어요? 576,940원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해주시고,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하라고 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써보면 자꾸 여러분들 듣고 눈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그러면 많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빨리 사는 거 뭐 오랜데 뭐 빨리 익숙해진다고 뭐 그럴까? 하여튼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 학계 등록에다가 여러분들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학계 등록 클릭하셔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뭐 있었지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이 560만원. 얘는 상여 처분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령자는 없고 건설자금이자 120만원이었죠. 얘는 유보 발생. 세 번째로는 지급 이자 업무무관 지급 이자 불산입. 그래서 얘는 757만6,940원. 얘는 기타 사회 유출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복귀 누르시면 요 항목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요 설명은 전 519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얘는 39분 걸렸네.